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스태피 제411회 과학기술정책 포럼의 한국기술혁신연구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 세션 B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심포지엄은 세션 A 경영경제 세션과 세션 B 공공사회 세션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곳 소회의실에는 공공사회 세션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주제로 저희가 오늘 심포지엄 세션 B를 개최하게 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는 공공연구 시스템과 과학기술 행정체제,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학기술과 사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세션이 세부적으로 주제 발표가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5시 반까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주제 발표하는 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자면 시간을 조금 엄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편말을 10분, 5분 편말을 들 겁니다. 그 부분에 시간을 조금 맞춰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지만 풍부한 토론 그리고 또 격렬한 또 이야기들이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참석자 발표자분들과 토론자분들을 일일이 소개 한 번에 드리기보다는요. 각각 발표하시는 토론하시는 그 순간에 제가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공공연구 시스템과 과학기술 행정체제,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요. 공공연구 시스템 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조현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조현대 박사님께서는 카이스트 관리과학과 석박사를 졸업하시고 지난 2001년 스태피에 입사하셔서 혁신정책 관련된 여러 연구들을 수행하셨습니다. 기술경영, 글로벌 혁신 전략, 그리고 신기술과 국가 혁신 체제에 대한 연구들을 주로 수행하셨고요. 현재 혁신정책연구본부의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2016년 기술경영경제학회장도 맡으신 바 있습니다. 조현대 선임연구위원님을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현대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행사가 스태피 30주년 기념하는 행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스태피가 30년, 사실은 뭐 30년 이상 되었습니다만 아까 사회자가 소개할 때 제가 2001년도 들어간 게 아니고 저도 스태피 들어간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스태피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사회 전반적인 노령화하고 같이 맥락을 같이 하면서 상당히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멤버들도 이제 노령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여담으로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금 스케줄 보면은 10분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조금 지체되었죠, 그죠? 그렇게 하고 두 가지 발표가 이제 60분인데 나누면 30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지금 지체될 것 같으니까 저는 한 15분 정도만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공공연구 시스템 연구의 현황과 과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키워드를 보시면은 제목을 보시면은 연구라는 게 두 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공공연구 시스템 자체에 대한 연구가 아니고 공공연구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한 여러 가지 논문이나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스태피도 30년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리뷰를 해 가지고 정리된 그런 연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태피가 30주년 되면서 이런 데 한번 방점을 찍고 그동안에 어떤 연구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또 그렇게 살펴보니까 어떤 뭐 문제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어떤 과제가 있는지, 어떤 연구를 더 해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분 발표를 시간을 지키려면은 좀 빨리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서론하고 뭐 쭉쭉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용의 목적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그죠? 지난 30년 한번 어떤 연구들이 있었는지 돌이켜보는 그런 기본적인 의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우리 김명자 거청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당히 급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구조적인 문제도 많습니다. 문제라기보다 구조 그 자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시대 맥락 속에서 공공연구가 어떤 역할이나 어떤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이제 극복하는데 도움을 줘야 될지 그런 차원에서 볼 때도 제가 이렇게 검토한 연구가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개념적으로 볼 때는 이제 공공 연구라는 거는 이제 민간 연구하고 좀 다르죠, 그죠? 일단 그 크게 볼 때는 이제 돈의 그 연구를 함에 있어서의 그 돈의 원천, 연구의 원천이 차이가 납니다, 그죠? 정부의 공공 자금, 뭐 지자체의 공공 자금도 포함합니다만. 우리나라 구조상은 중앙적 집권적인 그런 정부 형태를 그동안 지속해 왔기 때문에 주로 정부죠,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공공이지만 산업체하고 이제 연관은 있는 거죠, 그죠? 다르게 말하면 공공 그 자체로 존재할 이유는 없고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 때문에 공공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여러 가지 역할이 있고요. 뭐 이론적인 근거나 백그라운드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일단 우리나라 그 연구비 구조를 보면은 민간이 한 70% 이상을 하고 있고 공공이 한 25%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갔다 왔다 하죠. 아주 일부 이제 그 해외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자금의 소스가 그 외국인 기업들이나 외국인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연구죠, 그죠? 사실 이 부분도 활성화해야 되는데 이번 제 연구의 범위는 아니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공공 연구 시스템 내에서 출연연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40% 이상 이렇게 됩니다. 대학이 한 23%. 이거는 뭐가 바람직하다 아니다 이게 아니고 이제 그 국가들마다 그 태생이 다르고 진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공공 연구 시스템 관련해서 이제 대학 연구하고 출연 연구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 연구 조직의 유형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문 생산 연구소, 공공 연구기관, 국립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립도 있죠, 그죠? 공립 빼고 주로 이제 지자체에서 얼마나 많이 있고 어떤 걸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도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 않는 분야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안에 제가 이제 자료 그러니까 논문이나 이제 보고서를 한 100여 편 이상 찾아갔습니다. 이제 검토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물론 100여 편을 다 싸르르하게 다 검토한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나중에 이게 이제 PPT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원고로 작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상당 부분을 이제 이렇게 좀 살펴봐서 특징을 도출하고 이제 그걸 그룹핑을 해봤습니다. 그런 요게 조금 이제 뒤에하고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연연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에 대한 연구도 많이 있다. 근데 국공립연구소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 이론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그 공진화 문제인데요. 출연연만 보고 우리나라 공공연구 시스템을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또 대학만 보고 또 우리나라 공공 시스템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보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학이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의 발전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출연연은 또 어떻게 변해 왔는지 또 변화해 되는지 또 마찬가지 출연연도 변하는데 대학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서로 이제 좋은 방향으로 공전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이밸류에이션 여기 조금 스펠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형화 해보니까 뭐 결론적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대학의 경우에는 이제 대학 연구 운영 시스템에 대한 연구들이 꽤 있었고요.
그다음에 연구비 지원 체계, 그다음에 성과 사업화, 산학연 협력 뭐 이런 식의 있었고 물론 이와 관련되는 이제 해외 사례들도 같이 대부분 이제 정책 연구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선진국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갖다 살펴봄으로써 이렇게 벤치마킹 할 건 하고 또 뭐 시사점 도출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죠? 그렇게 진행되어 왔고 출연연의 경우에는 대학하고 조금 차이 있는 게 가버넌스에 대한 연구들이 꽤 있었고 또 중요하게 다뤄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대학하고 비교할 때 대학은 뭐 계속 뭐 그 부처로 따지면 이제 교육부 이름은 뭐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쭉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출연연의 경우에는 아주 옛날로 올라가면 이제 각 소관 부처에 있다가 전두환 정권 때 이제 이렇게 통폐합돼 가지고 과기처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뭐 그 이후에 연구회 체제로 됐다가 연구회도 또 세 개에서 뭐 또 두 개로 됐다 두 개에서 하나로 됐다가 연구회도 뭐 저게 뭐냐 소속 부처가 국무조정실에 있다가 뭐 이렇게 여러 번 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연구들이 있었다. 그래서 대학하고 출연연하고 이제 비교하면 가버넌스 말고는 사실은 그 키워드는 비슷합니다. 근데 물론 내용은 다르죠. 대학의 연구비 지원 체계하고 출연연의 이제 그 연구비 지원 체계, 이제 PBS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대학은 물론 이제 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갖다가 이제 대학도 이제 수주하게 되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PBS에 적용받지만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대학은 이제 한 4개 정도의 그 꼭지들이 있고 그건 그 세부 뭐 그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 출연연은 한 5개 세부 그룹이 있다. 그다음에 기타는 사실은 기타 이 부분이 이제 연구가 많이 돼야 될 부분인데 현재 별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대별해서 전체적인 그 좀 포괄적인 공공연구 시스템하고 국공립연구소 아까 말했던 그 이제 전문 연구소를 포함하는 국공립연구소 이렇게 이제 유형을 나눠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은 아까 설명되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고요. 그게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또 제 발표 이후에 토론회 주로 오실 분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많이 쓰면은 그러니까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어떤 제도가 바뀌거나 제도가 새로 생기거나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이제 연구들이 좀 등장하는 그런 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학 연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산학협력단이 생긴다든지 뭐 기술 지주회사 제도가 생긴다든지 또 바뀐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그 과거 이제 출연료는 이제 기관 단위로 이제 연구비를 받아서 또 뭐 수주한다는 것도 어차피 이제 그 중앙 그 기관 차원에서 중앙 관리적인 그런 그 연구비 그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대학은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죠, 그죠? 그래서 점점 이제 그런 상태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의 경우에는 또 뭐 지금 간접비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대학 차원에서는 입장에서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이 대학의 경우에는 이제 뭐 대학 교수님들이 지금 현재는 인건비 차지를 못하게 돼 있죠, 그죠? 뭐 학생들 인건비는 차지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뭐 그런 거 등등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슈들과 관련되는 연구들 그 다음에 연구 성과 사업화 관련해서는 사실은 대학이나 출연연 우리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지금 좀 지적받고 있는 게 대학이나 출연연구소의 성과들이 연구 성과들이 사업화가 많이 잘 안 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학이나 출연연에 있는 또 연구자 입장에서는 대학교 교수들이 대학 연구하는 게 뭐 사업화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다 내지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다. 이제 메인 목적은 뭐 학문 연구하는 것이고 순수 저기 연구하는 것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개입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전담 조직이나 뭐 성과가 어떻는지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연구들이 많이 좀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산학연 협력과 관련해서 이제 대학 입장에서 보면은 산학연이라기보다는 이제 산학
협력이 되겠죠. 4년 협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뭐 여러 어떻게 하면은 산학 협력이 이제 잘 될 수 있느냐, 뭐 초기 연구부터 최근 연구까지 이렇게 쭉 진행되어 왔습니다. 자, 출연연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세부 유형으로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가버넌스는 아까 제가 이제 그 모두에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여러 번 변화가 있었다. 특히 이제 뭐 새 정부가 들었으면은 앞으로 뭐 조만간 들었겠습니다만 또 어떻게 또 변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학보다는 출연연이 정부 정책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정부 정책이 이제 직접적으로 좀 핸들링하기 쉽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PBS는 뭐 워낙 출연연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이슈가 되죠, 그죠? 그래서 PBS 제도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있었고요. 역시 이제 성과의 사업화 이 관련해서는 이제 출연료는 이제 뭐 연구소 기업이라든지 또 대덕 단지의 그 특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지역에도 특구가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대덕에는 이제 뭐 다른 지역의 특구들은 주로 이제 지자체들이 이제 자기들 특구를 지정해 달라 이런 이제 움직임이나 그런 맥락이고 지금 대덕의 그 대전에 있는 특구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부처 차원에서 이제 특히 이제 창업이나 그 사업화 관련해서 이제 드라이빙하는 그런 쪽인데 이제 그런 쪽 관련되는 연구 그렇게 진행돼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통계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습니다만 산학연 연구, 협력 연구가 굉장히 그동안 강조되어 왔는데 점점 이 통계나 실적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엇이 문제인지 새롭게 좀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좀 예를 들어서 뭐 김영란법 이런 경우에도 과연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뭐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런 지적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영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출연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그다음에 이제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그 소프트웨어적인 것인데 이런 것들도 좀 연구가 진행돼 왔는데 더 이제 좀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기타 연구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공공연구 시스템 전체를 포괄하면서 이루어진 연구들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은 그 동안에 이제 뭐 주로 이제 논문은 물론 연구자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입니다만 보고서 이제 그 연구 과제를 받아서 이제 진행하는 그런 보고서 그 정책 보고서나 이제 그 학문적인 보고서의 경우에는 이 펀딩 그러니까 발주를 하는 그 주체자들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다르게 말하면은 뭐 미래보다 이러면 미래부는 뭐 주로 출연료 뭐 교육부는 이제 뭐 대학 이렇게 자기 어떤 그 가버넌스나 그 바운더리 쪽에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좀 그렇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공립연구소는 사실 저도 사실 이 이제 정책 연구에 오래 나름대로 있었습니다만 저도 잘 모를 정도로 숫자들도 많고 아마 개별적인 역할들도 있을 텐데 이게 많이 부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연구자들이 이 분야 연구를 많이 안 하면 안 할수록 이런 국공립연구소에 속하는 연구소들이 뭐 숨어서 뭐 하는지도 모를 그렇게 해서 조금 일단 사회적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데 있어서 연구자들의 연구를 함으로써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5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과제는 일단 제가 오늘 좀 연역적인 접근이 아니고 기납적인 거죠, 그죠? 그 동안에 어떤 것이 연구들이 있었느냐 그걸 살펴보고 이제 이렇게 사후적으로 이제 그룹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 내에서 또 이 그 영역 안에서 제가 이제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더 연구하는. 다르게 말하면 저는 이제 오늘은 오버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러면 대학 연구 중에서 뭐 A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싶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더 연구가 좀 활성화되어 가지고
이 좀 자세한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나는 좀 다른 유형을 영역이나 그 연구의 영역이나 연구의 유형을 또 제시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뭐 두 개를 합쳐야 되겠다든지, 안 그러면 이게 뭐가 빠진 게 있다든지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공립연구소에 대한 연구는 꼭 많이 여기 계신 분들도 관심 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총체적인 공공연구 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야지 조금 더 우리나라 공공연구 시스템이 좀 고급화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선진국 공공연구 시스템하고 좀 비교하는 거. 우리는 이렇게 지난 한 30년 동안에 이런 연구하고 이렇게 왔는데 선진국들은 그러면 공공연구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주로 좀 해왔는지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 거 이런 것들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이제 이 컨트리 스페시픽한 측면에서 또 연구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아까 말씀 출연전 같은 거 보면 해외에 보면은 뭐 출연전의 시스템도 사실은 딱 맞는 시스템도 잘 없지만 우리나라 뭐 40%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이게 이제 1대1로 그냥 바로 대입하면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측면만 가지고 단순하게 볼 것은 아니니까 그런 그 특유점 좀 연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수요자 니드 다르게 말씀드리면 주로 이제 이거 연구자 입장에서 이제 주로 연구한 것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수요자 입장, 우리나라 사람 저 외국도 아마 뭐 그런 경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수요에 맞추는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당위적인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뭐 국민이 뭘 원하는지 기업이 뭘 원하는지 다르게 말하면은 공공연구 시스템 기업 입장에서는 뭐 크게 도움 받을 거 없다. 뭐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꼭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대학에서 인력이나 잘 키워주면은 그것도 먼저 이제 개별적으로 기업들이 뭐 애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키워주면 뭐 그것으로 만족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만약 흘러간다면은 공공연구 시스템의 존재 가치나 이유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의 이제 연구. 그다음에 이제 미래 대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 용어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미래지향적으로 공공연구 시스템이나 공공연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대학 연구는 어떻게 가야 되고, 출연전 연구는 어떻게 가야 되고, 또 산학연 협력은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연구들도 필요하고, 또 이제 학문적으로 볼 때는 연구 방법론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연구들이 주로 이런 방법을 많이 썼는데 이런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 혹은 이런 기존의 방법을 쓰지만 뭐 또 다른 방법을 어떻게 결합을 하자든지 이러한 방법론 분석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연역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 연구는 이제 귀납적인 건데 연역적인 관점에서도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번째 발표 때문에 제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 연구가 좀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항상 조현대 박사님 항상 너무 젊게 보이셔서 연도를 제가 헷갈렸네요. 94년도 맞죠? 네, 네. 한정된 시간에 발표해 주시느라고 고생을 하셨고요. 저희 발표 원문이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발표 두 번째 주제 발표는요. 과학기술 거버넌스 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성지은 박사님께서는 고려대학교 공공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2005년부터 맞으시죠? 네, 스태프의 혁신정책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 사회기술혁신연구단의 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과학기술 행정체제와 거버넌스, 기술위험 관리 전략, 정책조정과 통합, 조직의 갈등 관리와 상징정책, 정책과 제도의 진화 학습 등입니다. 성지은 박사님을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과학기술 행정체제와 혁신 거버넌스를 좀 크리티컬하게 리뷰하라는 걸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관련 자료를 많이 봤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행정체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가 정부가 만들어지고 난 뒤 61번 정도 행정체제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많이 이루어질 때는 3, 4번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거의 안 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특히 과학기술 행정체제 같은 경우는 90년대 들어오면서 2000년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저도 그 변화에 그거를 지켜볼 수 있었고요. 어떻든 간에 최근에는 과학기술 행정체제라는 개념보다는 혁신 거버넌스 개념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과학기술 행정체제와 혁신 거버넌스가 어떻게 진화되었는지 큰 변화를 한번 보고요. 그리고 몇 가지 쟁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본 연구는 행정체제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다 찾아본 것 같습니다. 주요하게 많이 나왔던 부분이 기술혁신학회지라든지 아니면 과학기술 한국 행정학회지라든지 정책학회보라든지 이런 쪽, 특히 조직학, 행정학을 얘기하는 행정 조직 이쪽을 찾아봤었고요. 그리고 관련 자료는 다 찾아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발표문도 봤습니다. 학술대 발표문이었고요. 그리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나 키스텝이나 나온 거기서 행정체제를 중심으로 했던 나온 자료도 봤습니다. 그리고 과실련이나 이런 NGO 단체에서 발표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연구를 하면서 재밌게 느끼는 부분은 원래 행정체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앞에는 영 다른 얘기를 해놨는데 실제로 연구를 자세히 뜯어보면 대부분 행정체제를 얘기한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논문으로 되지 않고 PPT로 된 경우도 많았고 간단하게 나온 자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는 굉장히 많았고 저는 이 작업을 논문도 찾았지만 엑셀 작업을 통해 가지고 각 연도별로 다 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크게 하나를 봤는데요. 하나가 뭐냐면은 과학기술 행정체제를 얘기하지만 80년대, 90년대까지는 과학기술 행정체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얘기했던 거는 우리가 했던 과학기술 30년사, 20년사의 한 챕터로 진화적인 과정을 얘기했고요. 그전에는 대부분 행정에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의 섹터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원래 이 행정체제 같은 경우 과학기술 행정체제나 혁신 거버넌스 쪽 이런 논의는 원래 이쪽 저희들이 과학기술 정책 쪽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원래 행정학의 고유한 적입니다. 원래 행정학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원래 경제학은 단일에 합리적인 사람이 행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행정학은 2명 이상의 그룹이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직학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연구가 이제 행정학이나 행정 이론을 얘기하는 쪽에서 많이 얘기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80년대까지 논의됐던 부분은 서울대 행대가 중심이 돼서 행정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권 바뀔 때 어떻게 개편돼야 될 것인지는 대부분 서울대 행대나 한국행정연구원 중심으로 논의되다가 논의되면서 그중에 한 챕터로 과학기술 행정체제가 그냥 논의가 되는 쪽으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과학기술 행정체제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는 거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저희들이 계속 꾸준히 다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원래 이제 행정체제 크게 우리가 정부 조직은 어떻게 갈 것인가로 얘기를 했지만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 영역이 굉장히 세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행정체제가 이제 과기처에서 과기부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혁신본부가 만들어지면서 이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하나의 독자적인 연구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연구를 하면서 과학기술 행정체제로 뭉뚱그려서 얘기하기보다는 기획, 조정, 평가로 세분화되거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역으로 따로 떼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잘 들어가 보면은 그걸 갖다가 조금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부분이 됩니다. 예를 들면 미래창조과학부의 행정체제를 본다든지 아니면 이명박 정부를 본다든지 이렇게 세분화해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조정기구, 기획기구, 평가체계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역사적인 분석입니다.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
그러니까 혁신본부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 정부에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제도적인 맥락이 어땠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라는 어떤 역사적인 분석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행정체제 이 연구는 규범적인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권 초, 정권 말에 이 연구가 붐업처럼 일어납니다. 모두 다 행정체제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차기 정부는 지금 정부는 이랬는데 차기 정부는 어떻게 된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규범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제도적인 연구입니다. 비교 연구입니다. 한일과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비교 아니면 우리나라와 뭐 유럽 간의 비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도 간 비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부분인데요. 이거는 외국에서는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은 굉장히 정부 드라이버로 오다 보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해왔는가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을 중심으로 자문기관가 어떻게 했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왔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리더십 변화라든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체제 변화들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90년대 들어오면서 NIS 개념이 행정체제에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왔던 행정체제가 국가별로 제도적인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기술의 선택이라든지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나의 일정한 제도적인 규칙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행정체제도 이런 규칙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는 논의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조직과 제도를 갖다 새롭게 한번 보고자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동안에는 90년대까지는 과기처, 과기부 중심으로 과학기술 주무부처 중심으로 행정체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조정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90년대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R&D를 모든 부처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조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 문제에 대해 굉장히 많은 논문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국가 차원에서 종합조정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부처 간의 다부처에서 종합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국가 위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기구들의 역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이제 혁신 거버넌스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과거의 행정체제는 뭔가 정부가 조정하는, 정부가 기획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정부가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제는 민간이 함께 가야 된다는 개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 모델 그리고 정책 결정을 할 때도 민간이 들어와야 된다는 걸 하나의 규범적 얘기를 하면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거버넌스 논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 이후에는 과학기술 행정체제라는 개념보다는 혁신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혁신 거버넌스를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논의는 굉장히 행정체제에 함몰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민간 간의 권력을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 논의는 별로 없고요. 그 안에 행정체제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논의로 많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과학기술 행정체제를 연구하면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뭐냐 그러면 굉장히 새로운 개념들을 쫓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를 들면 지식정보화, 글로벌화, 4차 산업혁명 이런 새로운 개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이런 개념 하에 행정체제가 바뀌어야 된다는 논의고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런 논의와 행정체제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얘기되기보다는 이런 환경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로 앞에 인트로로 얘기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든 굉장히 의제적으로 왜냐하면 특히 과학기술이 가지고 있는 미래지향성 그리고 과학기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제적인 면이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문의 앞부분에는 이런 것을 분석하는 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계속 그 과학기술 행정체제나 혁신 거버넌스를 얘기하면서 외국에는 어떤지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어떻게 됐고 그리고 핀란드는 어떻고 그리고 영국에는 어떻고 이런 외국의 동향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든 간에 처음에는 단순하게 비교를 하지만 우리의 특성, 성찰적인 모방이나 벤치마킹이 중요하다는 것이 2000년대 들어오면서 하나의 논조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과학기술 행정체제도 마찬가지고 이러는데 탈추경론이 나오면서 외국에 단순하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 문제를 우리 스스로 풀어야 된다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비교를 하더라도 우리 길을 만들어야 된다.
혁신본부를 얘기를 하지만 과거처럼 누구누구를 모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스템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만일에 다른 데에서 어떤 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그 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적용 가능할 것인지 굉장히 토착적인 면을 찾아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과학기술 행정체제 내에서도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내에서 이 개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해석돼야 될 것인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런 개념적으로 많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관점과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작은 정보론이냐 큰 정보론이냐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작은 정보론이 언제부터 등장을 했느냐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60년대, 70년대에도 작은 정보론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런 그거 없이 왜 작은 정보론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미 없이 작은 정보로 가야 된다는 것이 규범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데도 많았고요. 그리고 작은 정보이 우리나라한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의미 없이 그대로 논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정권 말 정권 초가 되면서 이 작은 정보로는 누구나 받아들여야 될 흐름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정보로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냥 부처 수를 줄이는 거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 교육하고 과학기술부가 있으면 같이 합치는 거, 그리고 과학기술하고 ICT가 합쳐지는 이런 개념적으로 부처 수를 줄이는 거에 인식을 했지, 실제적으로 그 관련돼서 정말 정부의 역할을 줄여나가는 쪽으로는 집중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 우리나라 과학기술 같은 경우, 특히 행정 쪽은 행정 만능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비만 안 와도 정부 탓을 하는 데가 우리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 역할을 해왔고요. 그리고 과학기술 쪽 같은 경우는 큰 정보론이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자는 내가 하고 있는 일꼴 국익이라는 것으로 얘기를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국가주의적 과학관이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가 줄여지거나 R&D 자금이 줄거나 이런 부분이 없고 끝까지 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도 쟁점이 되고 있고요. 이번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가 거버넌스론이냐 아니면 컨트롤 타워론이냐 하는데요. 거버넌스 논의가 사실은 2000년 들어오면서 논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STS에서도 이 거버넌스 논의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과학기술 행정체제로 들어가게 되면 이 거버넌스 논의는 굉장히 경직된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실제적으로 많은 NGO 단체나 과실련이나 아니면은 정부의 문건을 보면 이 거버넌스 논의가 얘기가 되지 않아요. 대부분 컨트롤 타워입니다. 해왔던 부분이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를 확립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 논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관련 부처 간에 어떻게 역할을 위임할 것인지, 민간한테 뭔가를 힘을 어떻게 실어줄 것인지 이런 논의가 아니에요. 굉장히 하나의 아이솔레이트 돼가지고 경직된 하나의 정부 조직을 설계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학기술 주무부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그리고 조정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국가의 기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굉장히 좁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개념이나 아니면 균형 개념이나 시스템 개념이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과학기술계 같은 경우도 과학기술과 사회의 소통 부분, 그리고 그런 관련 정책 간의 연계 부분보다는 여전히 과학기술 중심의 어떤 역할 강화, 그리고 위상 강화 이런 부분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격렬하게 좀 다툼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하드웨어적인 중심의 조직 개편과 시너지 창출의 어떤 한계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조직 개편은 기본적으로 정부 부처의 이름이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구성이 바뀝니다. 그리고 인력을 어떤 식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런 관련 기관의 통폐합이 조직 개편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과부도 그렇고 미래창조과학부도 그 중에 하나였죠. 근데 실제적으로 교과부가 만들어지고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들어졌지만 이 부분이 정말 시너지를 만들어졌느냐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이 관련돼서 연구도 많이 없습니다. 비판적으로 얘기는 하는 부분 연구는 일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하고 과학기술부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실패를 했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교육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안 이슈. 내가 애를 키운다 그러면 무엇보다 민감한데 과학기술은 저 너머에 있는 문제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현안 이슈하고 미래의 지향적인 이슈하고 결합이 되면서 성공을 못했고요.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같은 경우도 과학기술과 ICT가 있지만 그냥 한 지붕 두 가족입니다. 서로 관여를 안 해요. 그러면서 뭐냐 그러면 과학기술이 나 혼자 있기는 불안하지만 ICT랑 붙으면 뭔가 규모의 경제가 되니까 안정적이다. 이런 개념이 이제 되고요. 어떻든 간에 조직 내 다툼이라든지 한 지목 두 가족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시너지 창출에는 실패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예를 들면 정권 초 정권 말에 과학기술 행정체제 관련된 혁신 거버넌스 안이 거의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조직에서 다 발표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과정이 정권 말만 되면 또 논의가 다시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져갈 건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논쟁적인 것 같습니다. 일부 행정학자 같은 경우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어떤 실효성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쪽으로는 이 부분이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판적인 고찰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될 부분은 지금 과학기술 정책이라든지 과학기술이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대부분 행정체제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귀인 이론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갖다가 행정체제로 보고 문제의 답을 갖다가 행정체제로 보는 어찌 보면은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부조화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행정체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는 모두 다 제기를 하는데 왜 이것이 계속 논의가 되느냐. 이거보다 더 나은 방안이 그동안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학계에 나온 얘기고요. 자,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행정체제로 통해 가지고 당면한 문제를 푼다. 그리고 이 행정체를 통해 가지고 미래 사회의 문제를 갖다가 뭔가 새롭게 건설한다는 거는 하나의 미스다. 신화다. 잘못된 믿음이기도 하고 또 한편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정체적인 하나의 심벌일 뿐이다라는 것이 한쪽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과학기술 행정체제나 거버넌스 논의가 그냥 단순한 조직 논의가 아니라 앞으로 2030년을 바라보고 아니면 2050년을 바라보고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반성이 함께 가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과거에 쭉 갈 수 있는 거대 담론으로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미흡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대부분 이례적인 부분에 그쳐버립니다. 정권 말 정권 초에 그 부분이 논의됐다가 정권 말에 또 논의가 되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거기서 정말 필요한 과학기술의 사회적 대응이라든지 과학기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문제 해결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대 담론이 없다 보니까 세부 담론도 굉장히 약하고 그리고 복지나 노동이나 이런 부분하고 과학기술이 어떻게 엮일 것인지 그리고 시장 경제랑 어떻게 엮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논의를 보면 실제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모델 정부가 주도를 하고 수직적으로 통제가 이루어지고 뭔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문제를 풀 거라고 하는 합리적인 결정 모형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건드리면 당연히 이렇게 갈 거라고 하는 굉장히 인과론이 기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형관계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을 굉장히 단순화해가지고 상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가지고 있는 복잡성이라든지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굉장히 미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상당분의 연구가 처방적입니다. 단기적입니다. 그리고 대정적으로 굉장히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연구 자체가 정부가 주도를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상당 부분이 정부 수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정권만에 이루어진 많은 논의는 사실은 정부 수탁 연구로 진행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자가 이 의제를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 관련해 가지고 백과증명식으로 많이 논의가고 있지만 큰 그림에서는 굉장히 유사한 아까 말했던 컨트롤 타워라든지 하드웨어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매몰되어 있는 모습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연구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까 말했던 연구 유행, 거버넌스 논의를 한다고 거버넌스 논의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행정체제를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이 이 논의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연구비 그리고 방법론에
그 상하관계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연구의 순리 현상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연구가 굉장히 유행을 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것이 적용됐을 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교육과학기술부 누구나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 관련돼서 정말 철저한 반성이 연구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할 부분인데 이제는 누군가가 강하게 끌거나 조정하는 것은 한계에 있습니다. 서로 주체 간의 경쟁이라든지 협력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자생적 질서라든지 진화적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서 어쨌든 거버넌스를 설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다차원적인 연구입니다. 지금 했던 많은 연구들이 이제는 누구 한쪽에 행정학자나 아니면은 정부나 이런 쪽에 단순한 논리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다학제 연구 이런 부분들이 여기 정말 들어와야 되겠다. 그리고 인문, 사회, 현장, 최종 사회자 이런 다양한 부분이 서로 연계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는 다양한 시각,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설계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한국적 정책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는 많은 연구가 됐는데 이제 우리 한국적 우리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인데요. 그렇지만 단순하게 우리 한국 얘기를 했을 때는 굉장히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어떤 하나의 트렌드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수렴이 되어가는 어떤 보편적인 확보를 하는 노력도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많은 논의가 경제 성장, 능률성 이 부분이 행정체제의 개편이나 거버넌스 논의에서 거의 전면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바뀌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과거처럼 굉장히 합리적인 모델, 그리고 기술적인 모델, 그리고 공급자적으로 기술을 뭔가 이렇게 하는 이 공급자적인 모델은 이제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패러다임 전반을 어떤 거버넌스나 행정체제에 전반적으로 한번 녹여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 시민, 해결해야 할 문제 이런 걸 중심에 두고 새롭게 한번 설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게 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동안에 왔던 많은 논의는 그냥 조직을 갖다가 블랙박스로 처리를 했어요. 인풋만 들어오면 당연히 결과가 날 거라겠고 그 앞에 있는 조직 안 얘기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얘기를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 그 업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심층적인 연구가 그리고 해석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는 거고요. 그거 관련돼 가지고 리더십이라든지 사기 연구라든지 그리고 인센티브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